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한반도 전쟁의 예고편일 수 있어요. 이것만은 우리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늘 걱정해오던 차에 지금 이 통일 TV가 개국이 돼서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제가 통일 TV에서 이런 강연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측면이 뭘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굉장히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성취를 이뤘음에도 한국인들은 그다지 행복하다고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는데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한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러한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근원을, 그 원인을 제가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가 지금 이룬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많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가사의한 현상이 됐는지 그것을 먼저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뿌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한국 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고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국 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볼까요? 제가 국제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인들, 특히 외국 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감동 또는 감탄의 그러한 태도로 한국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국내에서 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어디에 대해서 이들이 경탄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경탄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뭐가 있었죠? 소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죠. 제가 독일에서 디 짜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저명한 그 신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이 실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유럽과 미국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사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시대에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육군 소장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돼서 지배하던 시절이었고요. 그가 죽자 또 육군 소장 전두환이라는 자가 또 국가 권력을 찬탈해서 대통령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노태우 소장이 또 물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또 대통령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육군 소장의 나라에서 제가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게는 유럽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나 선망의 대상이었고 언제 우리는 저런 민주주의를 해보나 이런
시대적 경험을 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를 살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 언론이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탁 나와서 너무나 기품 있는 방식으로 폭력도 없이 국정을 유린한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하고 결국은 그를 국회의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인용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탄핵하는 이 과정을 보고 전 세계가 감동한 거예요. 아,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정석대로 그대로 구현되는구나 하는 걸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우린 안에서만 봤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고 경탄했다는 사실을 모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러한 성취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놀라운 그야말로 경제 성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 거 다 이해하시죠? 예, 우리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에 갔다 왔는데요. 독일에 가서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5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는 독일의 고속도로를 뭐라고 하죠? 아우토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독일의 고속도로는 아우토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독일의 고속도로에서만 속도 제한이 없어요. 속도 제한이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고속도로죠. 좋은 차들이 많이 달리겠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의 10대 중에 한 대는 한국 차예요. 놀라서요. 독일이란 나라가 완전히 자동차의 나라 아닙니까? 벤츠, 포르쉐, BMW,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차들이 다 독일 차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들의 와중에 한국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요. 또 가전제품. 예. TV는 거의 80, 90%가 가장 좋은 텔레비는 한국 겁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까지 최고급이 다 한국 거예요. 핸드폰도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정말로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여 년 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한국 제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한국의 가전제품들이 독일의 백화점에 진열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서 가장 좋은 게 한국 거로 올라와 있고요.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한국 제품이 이렇게 많이 지금 팔리는 것을 보고 정말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0, 50 클럽이라고 보통 하죠. 30, 50 클럽.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2019년에 30, 50 클럽에 들어갔죠. 여기서 30이라고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이런 의미고요. 50이라고 하면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거기에 우리가 속한 거예요. 2019년에.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0, 50 클럽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30, 50 클럽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러니까 꽤 큰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인 경우죠? 몇 개국이나 될 것 같아요? 7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7개. 어디겠어요?
미국, 일본, 그렇죠?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까지는 비교적 쉽죠? 여섯 번째는 어디겠어요, 여러분? 여섯 번째.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2013년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일곱 개 나라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선진강국, 선진국에서 좀 큰 나라, 선진강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정말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35시 클럽 중에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019년에 스웨덴에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연구소예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2019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금 말한 7개 30, 50 클럽 국가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 영국이 2등, 이탈리아가 3등, 독일이 4등, 프랑스가 5등, 미국이 6등, 꼴찌가 어디겠어요? 일본이 꼴찌를 했어요. 저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요. 외국에서 과연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일본을 어떻게 보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이 왜 30, 50 클럽에서 꼴찌를 했을까요? 일본의 경우는 많은 국제적인 시각은 일본은 여전히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위험한 국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총리였죠? 아베 총리는 준 파시스트다. 이런 형태의 평가를 받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이 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요. 미국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미국은 그 이전에 꽤 높은 평가를 받았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상해졌죠? 우리가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낮게 평가를 받은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 한국이 30, 50 클럽의 세계 최선진 강국 중에서도 민주주의가 1등으로 평가받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30, 50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꼭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30, 50 클럽에 들어간 이후에 제 가까운 독일 친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30, 50 클럽에 너희가 들어갔다는 보도를 봤다. 놀랬다. 그런데 혹시 아느냐? 대한민국, 너희 나라는 나머지 6개 국가와는 다른 나라이다. 그 다른 특징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와요. 여러분, 나머지 6나라와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점은 바로 나머지 6나라들은 모두 제국주의의 과거를 가진 나라예요. 제국주의의 과거. 그게 뭐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지배했던 이런 제국주의의 과거를 전부 가진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 하나만 제국주의의 과거 없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것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한다고 봐요. 제국주의 과거가 없는 나라도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례고, 이것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실 우리 스스로가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또 이것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높게 평가받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면이 있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놀라운 불가사의예요. 한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 이면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살률이 지금 18년째 1위예요. 2018년 한 해만 2등했어요. 리투아니아.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안 된 조그만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 한 번 앞서서요. 2019년에 우리가 또다시 1등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작년에도 또 1등이에요. OECD 전체에서.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자살이 아니에요. 사회적 타살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자살의 90% 이상은 생존의 벼랑에서 몰리다가 결국은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살이에요? 한국에서 철학적 자살, 실존적 자살이 몇 프로 되겠어요? 그래서 자살의 내용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계속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한때는 평균 자살률의 10배까지 나온 해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노인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분들은 다른 어느 나라 노인보다도 너무나 많은 시대사적 비극을 경험하고 시련을 이겨낸 분들이에요. 특히 한국의 노인분들은 이제는 좀 편안하게 노후를 돌아보면서 좀 존엄한 존재로서 자신의 노후를 편안한 가운데 정리할 그런 저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왜 자살률이 높겠어요? 예, 그 원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거의 54에서 48%를 왔다 갔다 해요. 평균 50%.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유럽에서는 노인 빈곤이 2, 3%입니다. 2, 3%. 우리는 50%가 넘어요. 가장 불쌍한 게 한국 노인들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한국 노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지금 노인들의 상태. 이게 안 되니까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은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의 자살도 너무 높습니다. 다 아시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예, 살인적인 교육 경쟁. 교실에서 아이들을 완전히 교육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살률이 높은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게 한국 아이들의 보통 아이들, 그냥 보통 정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들의 3명 중에 1명이 일상적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활력 있고 가장 행복해야 할 청소년기를 이렇게 암울하게 보내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아동들도 너무 불행합니다. 아동 우울증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아동들이 이렇게 우울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동이 우울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호기심의 대상이고 다니는 모든 것이 놀이터고 보이는 모든 게 장난감이고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인 거 아세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제가
올 1월 2일 날 KBS 쌤과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러한 국제 불평등 비교 지수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불평등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 어딘가요? 바로 프랑스 파리 경제대학의 세계 불평등 연구소예요. 바로 토마 피케티 교수가 이끌고 있는 이 연구소가 불평등 연구에 관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런 연구소지요. 매년 불평등 분석을 해서 그 지표를 발표합니다. World Inequality Report라고 불러요. 올해께 나왔습니다. World Inequality Report 2022가 나왔어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평등할까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이러한 부의 격차가 한국은 무려 52배가 나요. 부유한 자는 어떻게 책정을 하냐 하면 경제적으로 상위 10%의 평균치를 부유한 자의 지표로 보고요. 가난한 자는 하위 50%의 평균값을 가지고 잽니다. 이 두 개를 쟀을 때 한국에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그러한 격차가 무려 52배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한국에서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부가 전체 부의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체 부의? 예, 5.9%입니다. 5.9%. 약 5%예요. 상위 50%가 95%를 가지고 있고 인구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가 5%밖에 안 돼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국인의 절반은 무산자거나 부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50%가 5%밖에 부를 점유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또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률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이것은 23년째 일입니다. 23년째. 중간에 3번 2등했어요. 중간에 3번 2등한 거 빼고는 계속 1등이에요. 너무 심각한 거죠. 여러분,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간 그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수치는. 무려 4만 6천 명이 죽었어요. 4만 6천 명. 20년 동안 4만 6천 명이 죽었어요. 그럼 1년에 얼마 죽은 거예요? 2만 2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2,200명 이상이 죽은 거죠. 1년에.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사망률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말하자면 노동자에 대한 그런 사망, 이것을 유럽의 사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경우는 유럽에서 바로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걸로 악명이 높았어요. 이게 악명이 높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마침내 2008년에 영국 의회에서 아주 획기적인 법안을 만듭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법 개정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이름부터 바꾼 거예요. 이름부터. 정확한 이 현상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산업재해 맞아요? 노동자의 죽음이 산업재해 맞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해예요? 살인이죠. 살인. 기업이 노동자를 하나의 비용 요소로 보고 비용을 아끼겠다고 죽인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법안의 이름부터 바꾼 거예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기업살인법으로 바꿨습니다.
이름부터 바꾸고 그 다음엔 살인에 준하는 강도 높은 단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노동자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지금 영국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지표를 보니까 한국과 영국의 노동자 사망 비율이 20배 차이 나더라고요. 20배. 여러분, 작년에 우리도 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누더기로 만들었어요. 누더기로. 예? 그래서 그 후에 노동자들의 사망이 줄었나요? 이런 엉터리 상황이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그야말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시간. 한국인의 노동시간 어떻습니까? 작년에 독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십니까? 대체로 1300시간대입니다. 1300. 한국인의 노동시간 얼마예요? 1900에서 2300까지 나옵니다. 대체로 독일에 비해서 700시간에서 1000시간을 더 일한다는 거예요. 5개월 더 일한다는 통계도 나와요. 5개월. 완전히 한국인들은 노동기계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러한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 여러 면에서의 차별을 지표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소위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OECD 안에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생긴 게 9년 됐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 9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계속 1등입니다. 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OECD 안에서 사회적 자본이 가장 취약한 나라가 어딘가 이런 것들도 나와요.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회적 자본.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회 구성원들 간의 그러한 사회적 신뢰 수준이 어떻겠어요? OECD 38개국 중에서 계속해서 38등입니다. 계속 꼴찌예요.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회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이미 감각적으로 한국인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이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원생 5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출산 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아이가 이 5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느냐?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 아이에게 이걸 되물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지금 5년째 출산율이 1 이하인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0.98, 0.94, 0.86, 82까지 왔어요. 내년에는 0.7대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구 감소에 의해서 소멸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나요? 이 나라는 지옥이다. 헬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젊은이의 82%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 미래를 찾는 건 허망한 일이다. 이 나라를 탈출하는 게 답이다. 탈조선. 이 말에 동의한다는 아이들이 무려 72%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 되면 망한 나라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살하고 아이는 낳지 않고 젊은 아이들은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정말로 왜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불가사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다. 전 세계가 감탄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전 세계가 경이롭다고 생각하는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왜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요? 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지하게 묻고 그 책임을,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것도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갈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군 소장들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혼돈의 세계로 만들어 놓은 군사 독재 시대였어요. 저희 때는 세상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분명하게. 저들에 의해서 분명한 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극복하면 이제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그런 군사 독재 시대를 넘어섰죠? 이제는 전 세계가 감탄한다고 하는 아주 역동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졌나요? 왜 이러죠? 민주주의를 이루었는데. 저보다 나이 든 세대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예? 바로 경제적인 공공 때문에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거죠?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국형 불행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불행이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불행은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왜 이런 불행의 현상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제는 물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이것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통일TV를 기념하는 이러한 강의에서 바로 이 근원을 이제는 밝히는, 이 근원을 추적하는 한국형 불행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성취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놀라운 불행, 이것에 말하자면 어긋남,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네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 첫 번째 원인으로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바로 분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단체제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체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죠?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냉전 체제가 해체됐죠?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했죠? 이제는 더 이상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풍미했던 거대한 냉전이 사라지고 요즘에 물론 신냉전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체제 대결로서의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양대 세력이 경쟁했던 이 냉전 체제가 해체된 거죠. 지금은 완전히 다 자본주의 사회가 된 거죠.
중국도 자본주의, 소련도 자본주의, 러시아도 자본주의입니다. 모든 세계가 이미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하나의 체제로 됨으로써 냉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질서가 다 해체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냉전 질서가 바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한반도의 질서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행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분단이 근원적인 원인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분단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 또는 평화체제를 이야기할 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 38선, 저 판문점, 저 도라산역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분단이 들어와서 이 분단이 나를 기형화하고요, 우리 사회를 기형화하고 대한민국을 기형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단이란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도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없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도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요, 대한민국도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단을 극복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단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분단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죠? 경제 문제, 노동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법의 문제,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단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국가 차원.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분단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너무나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아시겠죠? 근대 국가의 기본 이념은 뭐예요? 국민주권, 민족자결이에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대 국가는 민족자결, 국민주권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탄생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민족자결, 국민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사, 소위 전시작전권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적인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특히 유사시가 되면 우리의 경우는 근대 국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와 있어요. 사실상 사드 배치 과정에서 과연 국민주권이 작동했나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서 근대 국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분단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기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까 말씀대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고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나라가 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가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이걸 통해서 수많은 자살이 벌어지는 이러한 나라가 된 것,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어디 있어요? 궁극적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바로 분단 문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분단으로 인해서 여전히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다 사라진 냉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서 한국 사회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과거의 유령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나라예요. 아직도 말하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하에 너무나 많은 것이 그야말로 낙인 찍히는 이런 사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전 세계에서 다 극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선 그대로 남아서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정치 지형이란 말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지형이란 건 뭐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작동시키는 정치적인 구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이 있고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죠. 지금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국민의힘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 이렇게 부르죠. 이러한 규정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중에서도 아주 수구적인 수구 보수에 가까운 정당이고요. 민주당 정도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보수 정도의 그런 정당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은 한국의 정치를 국제 정치적 표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치 지형이 아니고 뭐예요? 수구와 보수가 배타적 공생을 하는 그러한 정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수구와 보수가 배타적으로 자기들이 공생하면서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엄청난 불평등,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근원적인 이유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정치가나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으면 정치학자들은 다 어디라고 말하겠어요? 10명이면은 7명, 8명이 미국이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미국은 보수당밖에 없는 나라예요. 보수 양당제의 나라예요. 진보당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정치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세이머 립셋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회 회장이 쓴 그러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미국 예외주의란 책이 그거예요.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이 책은 부제가 이겁니다. 왜 미국에만 사회주의 정당이 없을까? 이게 부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보수 양당제라고 하는 독특한 정치 구도가 발생한 그 이유를 추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미국보단 조금 더 진보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 이게 지금 한국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있었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 비교적 진보적인 그러한 정파에서 어떤 공약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공약이 뭐였어요? 대학 무상교육, 대학생 부채 탕감, 무상 보육, 이를 위한 부유세 도입. 이 네 가지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학 무상교육, 대학생 부채 탕감, 무상 보육, 이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부유세 도입이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지난번 대선의 공약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한국도 대선했죠? 한번 여러분들 회상해 보세요. 상기해 보세요.
이 정도의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미국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거예요. 한국의 소위 진보당이라는 데조차도 미국의 민주당만도 못한, 미국의 보수당만도 못한 그러한 수준의 보수적인 정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분단이죠. 분단과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형성되는 걸 근원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형 불행의 근원인 거죠. 세 번째로 한국인들의 성격 구조를 완전히 왜곡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아주 독특한 유형의 인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분단이 한국인의 내면 세계에 들어와서 한국인을 완전히 기형적인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인들처럼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자기 뒤통수에서 자기 검열이 작동하는 이러한 국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강연을 하면서도 제 뒤통수는 굉장히 바빠요. 제가 쓰는 용어 하나하나마다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말을 두려워해요. 국가보안법, 사상을 검열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상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게 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들은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요. 자기 검열이. 여러분, 저처럼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최악이죠. 자기 검열을 하는 자가 무슨 진리를 탐구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위대한 사상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검열하는 자가 어떻게 진리와 정의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성격 구조에 들어와서 나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첫째, 자기 검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바로 권위주의적 성격이에요. 이 분단 체제가 한국 사회 전체를 군사문화, 병영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었고요. 그 속에서 한국인들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그러한 인간들로 크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사회가 못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니까. 한국인들 자신이 민주주의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굉장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독일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이 지금 연구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든가, 에릭 프롬,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죠.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든가, 허버트 마르쿠제, 또 위르겐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권위주의 성격 이론에 바탕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적 성격의 특징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승자 동일시입니다. 항상 승자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패자에게 연민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항상 승자에게 자기를 동일시하고요. 또 패자를 혐오합니다. 약자 혐오. 승자 동일시, 약자 혐오. 약자를 혐오해요. 이것은 이 권위주의적 성격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난 게 언제겠어요? 독일의 히틀러 파시즘입니다. 예? 히틀러 파시즘. 그 당시 독일인들이 보인 태도는 뭐예요? 승자인 히틀러에게 굴종을 하면서 약자인 유태인들을 혐오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성격인 거예요. 끊임없이 다수에 동조합니다. 다수와의 동조 강박. 이것도 권위주의적 성격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폭력성, 이게 네 번째로 중요한 특성입니다. 폭력성과 공격성.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바로 흑백 논리예요. 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흑백 논리형 사고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이런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들을 길러낸 것이고요. 이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을 길러낸 것은 바로 분단 체제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가 한국인들을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으로 주조해낸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국형 불행의 아주 뿌리에 박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 분단 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기형화했고요. 아주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어서요. 두 번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 놨고요. 세 번째, 이 분단 체제는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완전히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한국인의 성격을 왜곡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형 불행의 근원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바탕에는 분단 체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분단 체제를 깨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불행에서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분단 체제를 넘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평화 체제입니다. 평화 체제.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체제를 먼저 건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서히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단을 넘어서기 위한 평화 체제의 구축,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구호로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는 깊이 성찰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성취, 우리가 그동안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와 또 경이로운 경제성장,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취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성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 좋은 사회, 사회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물적 조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사회적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불행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원인을 오늘 이제 살펴봤고요.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분단의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실, 불가사의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현상, 이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원인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렇게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한 것인데요. 이 민주주의가 과연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주의가 됐는지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많은 불행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두 번째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제 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